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흔하게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죠. 현대 3대 건축 재료의 하나, 철, 유리, 시멘트 중에 시멘트가 원료가 되는 그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중에 MSS님도 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쓰는 콘크리트는 일반 말하자면 철근을 넣지 않은 콘크리트는 잘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철근으로 보강을 해서 써요. 그 이유는 뭐예요? 콘크리트가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취약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콘크리트는 압축에 굉장히 잘 견디는데, 그 인장력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무슨 콘크리트를 잡아 당길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둥같이 압축을 받는 수직 부재 이외에 수평으로 된 부재는 휨을 받습니다. 휘어져요. 그렇죠? 보 같은 거, 바닥판이 휘어집니다. 그럴 때 단순히 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휨 속에 인장력이 생기고 압축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 콘크리트는 그 인장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백목 있죠. 백목. 칠판에 쓰는 백목. 그거 휨은 어떻게 돼요? 그냥 뚝 하고 부러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렇듯이 콘크리트는 어떤 휨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구독자 MSS님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 묵은 콘크리트 공법이 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섬유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보강을 했는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보강 콘크리트인데 파이버 보강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하게 쓰는 콘크리트는 뭘로 보강한 콘크리트다? 철근 보강 콘크리트다. 그래서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레인포스트 보강입니다. 보강. 그냥 보강 콘크리트 하면은 당연히 철근으로 보강했다. 이렇게 하는데, 철근은 이 잡아 당기는 이 인장력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쵸? 재료마다 다 다른데 무게 대비 가장 인장에 힘을 쓰는 재료는 우리 주변에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껍질은 같은 무게의 쇠보다도 몇 배 이 인장력에 강해요. 그래서 한때 철이 귀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이럴 때 대나무를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 대나무는 뭐예요? 유기질이죠. 유기질.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썩어요. 부식이 금방 됩니다. 찔기긴 찔려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일시적인 방편이었고, 그러면 구독자가 질문한 그 묵은 콘크리트는 뭐냐? 철근이 안 들어간 건 맞지만은 철근 대신에 그 인장력에 강한 가느다란 털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이제 파이버라고도 하고 털이라고 해도 되고, 그 실, 끈 이런 종류입니다. 그 미세한 그 파이버들을 콘크리트에다 혼입을 해서 하면은 콘크리트도 두께가 얇아도 걔네들이 어떤 휘물로 인한 인장 같은 걸 받을 때 그 털들이 안 끊어지려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이렇게 힘을 주고 휘면은 털들이 끊어지면서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파이버 보강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그 파이버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 질긴 끈 종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그런 여러 종류의 파이버를 넣어서 잘 비벼서 콘크리트를 만들면은 그게 이제 인장력에 강한 파이버로 보강된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아시겠죠? 철근은 당기는 인장력에 굉장히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다. 또 한 가지는 철근이 어떤 힘을 잘 받으면은 콘크리트 같은 단면적보다 한 15배의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이 어떤 조건일 때 힘을 쓰냐? 이 좌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철근이라고 생각했을 때 힘을 줍니다. 철근에다 압축력을 줘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압축을 받겠지만은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휘어집니다. 휘어져요. 이거를 버클링이라고 그러고 좌굴이라고 그래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텔레비 소림사에서 촬영하는 사람들 여기다 철사대고 목에다 막 찌르잖아요. 안 죽어요. 이게 휘잖아요. 이렇게 좌굴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못 갖는 겁니다. 철근 또막을 한 10cm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찔러보세요. 목을 뚫고 들어가죠. 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하나의 이런 말하자면 쇼입니다. 쇼.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을 감당하기 때문에 길어도 상관없어요. 긴 거는 잡아 당겨도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장을 감당하는 재료는 길어도 돼요. 그렇지만 압축을 감당하려면은 짧을수록 압력이 잘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그런 얘기가 이제 있고,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이 인장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또 압축으로 갔을 때는 이 좌불만 안 한다면은 같은 단면의 콘크리트보다 15배를 힘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조의 단점 하나가 자체 중량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철근으로 보강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단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도 좀 단면을 줄일 수가 있고, 기둥도 이렇게 굵직한 거를 철근이 들어감으로써 뭡니까 좀 가느다랗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철근이 같은 단면적에 콘크리트보다 한 15배 힘을 쓰니까 이렇게 굵어야 될 기둥도 가느다래질 수가 있어요. 그 철근으로 보강 안 된 그런 건물들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전부 그 돌로 짓고 벽돌로 해놨어요. 콜로세움이든지 뭐 판테온 건물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기둥이 막 이만해요. 판테온 전면에 가보니까 이 파사드라 그러죠. 전면에 열주라고 해서 기둥이 쭉 늘어선 데가 있는데, 기둥 하나가 막 이런 것들이 그냥 8줄로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전부 기둥으로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물론 장엄하고 그런 장중한 그런 신전으로서의 위압감은 있지만은 그 단면이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철근으로 보강하면 좀 단면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제가 프리핸드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은 색깔을 다르게 칠해놨는데 이게 한 덩어리에 콘크리트 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 끝을 삼각형으로 받쳐놨죠. 그리고 가운데서 어떤 힘으로 무게로 누르는 그런 그림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생긴 거를 단순보라고 합니다. 단순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양 끝에 또 기둥으로 다 이렇게 보하고 같이, 콘크리트라는 게 일체식 아니에요. 기둥하고 보하고 다 이렇게 물린 거를, 그런 보는 양단 고정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단순보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눌렀을 때 그렇게 좀 과다하게 제가 그렸죠. 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휘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휘면은 이런 형상인데, 이렇게 휘면은 이쪽 손바닥은 어떻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죠? 네? 피부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 등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쵸? 압력. 이 밑에는 늘어나려 인장, 이 위에는 이렇게 접히려는 압력,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림은 좀 과다하게 제가 그렸는데, 그래서 어느 중간 지점에 어떤 선을 중심으로 중립축이라는 거는 인장의 힘도 안 나타나고 압축도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중립축입니다. 그래서 중립축에서 멀어질수록, 중립축에서 밑으로 멀어질수록, 밑으로는 찢어지려고 하는 인장력이 크고 위에는 압축력이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에 자신 있다. 그러니까 찢어지려고 그러는 밑부분에다가 철근으로 보강한 게, 그게 철근 콘크리트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조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느냐. 첫째 번에 녹이 방지가 됩니다. 철근이라는 게 금속 쇠이기 때문에 어떤 수분하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부식이 돼요. 산화가 된다 그러죠. 녹이 나는 겁니다. 근데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으면 콘크리트가 다행히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을 잃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이 철근이 부식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 뭐 예외로 이 강에서 모래 채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쉽게 바다에서 모래를 퍼다가 콘크리트를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바닷물의 염분에 의해서 철근이 부식할 염려는 있습니다. 뭐 그거는 조금 뭐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외의 특별한 경우니까 이제 얘기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첫째 번 뭐라고 했어요? 철근이 부식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딱 달라붙어 있다. 말하자면 부착력이 굉장히 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철근으로 보강을 해놨는데 보가 휘어요. 그 그림처럼 보가 휘는데 철근이 어떻게 돼요? 그 보가 파괴되려면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이 보가 이렇게 해서 뚝 부러져서 파괴가 되려면 철근이 끊어지든지, 그쵸? 철근이 끊어지면 콘크리트가 인장에 감당을 못하니까 뚝 부러집니다. 아니면 뭐예요? 철근은 견뎌요. 끝까지 견디는데 막 휘니까 이쪽 윗면에 콘크리트가 터져버렸어요.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면서 보가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휘니까 철근이 이 콘크리트 안에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콘크리트 안에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빠졌어. 네. 철근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세 가지입니다. 콘크리트가 터져나가든지 압축 측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철근이 뚝 끊어지든지 아니면 철근이 이렇게 빠지든지. 그래서 철근은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끄러져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근 겉에 어떻게 대나무 마디처럼 오돌두돌하게 돼 있죠. 리브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형 철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철강 제조 기술이 굉장히 없을 때 옛날에는 그냥 매끈한 철근밖에 못 만들었어요. 매끈한 철근. 그래서 철근 끝단부에는 이렇게 꼬부려줘야 돼 있습니다. 우산 때처럼 이렇게 꼬부려줘서 철근이 이렇게 슬립 빠지지 않게 그런 가공을 다 했었어요. 그거는 옛날 1950년대 이전의 얘기고, 그 이후로는 철근은 전부 마디를 줘가지고 그 끝단부에 그런 우산대 같은 호크는 안 만듭니다. 그래서 부착력이 좋다. 또 철근 속에 들어있는 콘크리트 속에 들어있는 철근은 좌구를 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기둥인데 자 힘을 주니까 어떻게 돼? 얘가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자꾸 꺾어져. 옆으로 아무 힘도 못 쓴다. 그렇지만 콘크리트가 얘를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좌굴이 안 되죠. 그래서 유효하게 힘을 씁니다. 제 영상 중에 건물이 붕괴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인데, 그게 불과 한 2달 전, 3달 전인가 테헤란로에 있는 10몇 층짜리 그 빌딩이 기둥이 있죠. 붕괴가 되기 시작해서 붕괴가.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은, 그게 이 철근이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했어요. 콘크리트가 철근을. 그러니까 피복 두께가 있었는데 그거는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피복이 다 떨어져 나가고 철근은 노출이 돼 버렸죠. 얘는 뭐 힘을 못 쓰죠. 좌구를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 또 수직 철근은 이렇게 감아주는 띠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나선 철근, 스파이럴 후프근이 있는데 그걸로 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어쨌든 철근이 좌구라는 거를 콘크리트가 잡아준다. 그 다음에 이 피복을 통해서 철근을 보호합니다. 어떤 보호를 하냐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철이라는 거는 금방 화염에 노출되면 온도가 금방 올라가요. 600도 이상 올라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쇠의 그 강도의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피복 두께라고 기본적으로 한 철근 표면에서 한 3cm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화염이 와도 치명적인 그런 붕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보통 요즘에 전부 철골조죠. 초고층 아파트들, 또 초고층 빌딩들, 그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 화염에 휩싸이면서 그 열기를 못 이겨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건데, 물론 철골도 그 방화 피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 주차장이나 어디 가보시면은 철골로 보이는데 거기다 뭐 이렇게 섬유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방화를 위한 피복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는 자연스럽게 피복 두께로 인해서 방화 성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일반 상식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온도에 의한 이 팽창률이 선팽창 계수가 같습니다. 그쵸? 온도가 변하는데 철근은 많이 늘어나고 콘크리트 조금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서로 파괴가 됩니다. 반복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외부 온도 얼마에 한 40도까지 올라가고, 바깥 온도 뭐 영하 15도, 55도 차이가 막 나는데, 얘네들이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같이 줄어들어야지, 이게 서로 팽창률이 다르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구성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착력에 대해서,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그 부착력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요. 사실 제가 철근 콘크리트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은 한 2시간씩 10번 정도, 한 20시간을 해야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돼요. 그렇지만 뭐 여기서는 뭐 무슨 학문을 하는 뭐 그런 이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해보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딱 달라붙는 이 부착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붙어있는 부착력은 콘크리트 강도가 셀수록 부착력이 셉니다. 그쵸? 이 일종의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딱 본드 역할을 하는데, 그 콘크리트 강도가 셀수록 철근을 꽉 잡아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 철근이 있습니다. 고강도 철근.
또는 프리스트레스용 철근, 또 피아노선 같은 거 쓰는데 굉장히 질긴 철근을 써요. 그러면 얘하고 걸맞는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야죠. 그쵸? 철근은 엄청 센데 콘크리트가 강도가 약해요. 그럼 얘를 붙잡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보 같은 거, 그 콘크리트 강도는 약하고 철근은 굉장히 강한 걸로 써요. 그럼 이렇게 휘면은 철근은 절대 안 끊어지죠. 콘크리트가 터져 나갑니다. 나중에 그 자세한 건 얘기를 드리지만은 항상 그래서 이 파괴가 될 때 뭐가 먼저 파괴가 되게 우리가 설계를 해주냐 하면은 철근이 먼저 파괴가 되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철근 양을 조금 덜 넣어주죠. 이렇게 볼을 휘었을 때, 자, 철근이 끊어지냐, 콘크리트가 터지냐 그러면은 철근이 먼저 파괴가 되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조금 모자르게 넣어줘요, 일부러. 왜 그렇게 했어요? 콘크리트의 파괴는 폭발적으로 파괴를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퍽 터져나가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철근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엿가락처럼 찌찌찌찌 늘어나다가 옛날에 산풍 그 백화점 파괴될 때 예고편이 나왔죠. 금이 쭉쭉 가면서 건물이 이제 붕괴 조짐이 보였어요. 그때 빨리 장사고 뭐고 백화점 접어치고 빨리 대피시켰으면 피해가 작았을 텐데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파괴되는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이 부착력이 있어야 좌굴이 방지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 기둥에서 이 철근이, 기둥에서는 주철근이 세로철근 아니에요. 보에서는 이 가로철근이 주철근이고, 근데 기둥에서는 얘가 유효하게 힘을 받으려면은 이 부착력으로 인해서 꽉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같은 단면적의 콘크리트보다 한 15배 정도 힘을 쓴다 이겁니다. 또 누가 댓글 그런 거 달지 마세요. 16배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대략 15배 정도. 그리고 요 이제 피복 두께가 너무 얇다든지 그러면은 부착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의 역할이 있어요. 피복 두께는 방화를 위해서 피복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착력 확보를 위해서 피복 두께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철근의 산화 방지를 위해서 피복 두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산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 뭐 이런 것들하고 만나가지고 점점 알칼리성을 잃고 점점 중성화가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계산 공식이 있는데 그 산화되는 연수는 뭐 7.2에 X의 자승 뭐 이런 계산이 있어요. 계산해보면은 피복 두께가 3cm다 그러면 한 60여 년 걸리면 중성화가 됩니다. 중성화가 됐다는 건 그때부터 철근이 녹이 날 가능성이 있다. 또 콘크리트 두께가 한 4cm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10 몇 년 이렇게 중성화 기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뭐 이 콘크리트가 전부 노출돼 있습니까? 물론 노출 콘크리트 집도 있지만은 다 기둥을 세우면 거기다 또 치장을 하잖아요. 뭐 미장을 하든 페인트 칠을 하든 뭐 다 또 더 씌우고 돌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성화 연수는 거의 뭐 무한대로 그냥 간다. 수명. 그거는 신경 쓸 게 없다 이겁니다. 어쨌든 피복 두께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그냥 손으로 좀 그려서 이해를 하세요. 근데 뭐 이 자료를 찾을래야 잘 이 영상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다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보의 단면, 보를 이렇게 가로된 보를 딱 자른 거예요. 근데 상부철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상부철근은 이 수직철근 기둥에서는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상부철근이 뭐냐면은 자기 철근이 있는 그 밑으로 콘크리트가 이 두께가 한 30cm 이상 이렇게 이런 보 있죠. 자기 내가 이 철근인데 그 밑으로 30cm 이상 콘크리트가 있다 그럴 때 이 철근을 상부철근이라고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은 자 보세요. 콘크리트라는 게 성분이 뭡니까? 골재하고 세멘트 가루하고 물이 들어가요. 근데 이 화학작용으로 세멘트가 굳는데 딱 필요한 물의 양은 세멘트 무게의 한 40%다. 그러니까 세멘트가 100g이 있다 그러면 물은 40g을 집어넣어서 반죽하면은 아주 좋아요. 딱 이게 굳는데 그 정도 양이면 딱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찹쌀떡처럼 너무나 찰져가지고 일이 안 돼. 유동성이 없어서. 콘크리트라는 건 뭐예요? 약간 죽사발이 돼가지고 그 틀에다 부어서 틀을 꽉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40%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세멘트량의 뭐 한 60%, 70% 이렇게 해줘야만 유동성이 있어서 작업이 된다. 시공염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질기를 이제 슬럼프 값이라 그러는데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레미콘을 주문하려도
슬럼프 몇으로 갖다 드릴까요? 저쪽에서 레미콘 회사에서 질문을 해요. 슬럼프 8로 갖다 드릴까요? 뭐 15로 갖다 드릴까요? 그럼 뭐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질기를 나타내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딱 부으면은, 자, 무거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요.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가벼운 게 뭐예요? 제일 가벼운 성분이 물이죠. 물은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이 상부 철근이라는 건 자기 밑으로 30cm 이상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 가라앉고 나면 이 철근 밑부분이 살짝 떠요. 그 그림에서 제가 약간 하얗게 해놨는데 살짝 뜹니다. 그래서 부착력이 한 3분의 1가량이 더 약하다, 부착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 철근은 부착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또 흔하게 우리가 콘크리트 칠 때 진동기를 써요. 그렇죠? 콘크리트를 너무 묽게 하면은 또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재료 분리도 되고. 그래서 좀 된 거를 갖다 이제 붓는데 잘 또 안 들어가니까 막대기를 쑤시자니 힘들고, 그래서 이 엄청 진동기 바이브레타를 갖다 쓰는데, 바이브레타를 철근에다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철근에다 갖다 대면 철근하고 물려서 쫙 다 퍼져가지고 그냥 유동성이 있어서 잘 들어가는데 부착력이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철근을 갖다 진동을 주면 얘가 부착이 아무렇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철근에다가는 바이브레타를 갖다 대면 안 된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셨고, 지금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질기, 레미콘을 주문할 때 보통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굵은 골재 자갈,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보통 25mm, 2.5cm로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고, 하나 주문할 때는 내가 필요한 강도를 얼마로 할 것이냐, 스퀘어 센치당 뭐 150kg짜리, 180kg짜리, 뭐 240kg짜리 이렇게 내가 주문을 하면 돼요. 강도가 세질수록 입방메타당 콘크리트 가격은 조금 높아지는데, 또 하나가 뭡니까? 슬럼프 값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좀 된 거 8cm짜리. 좀 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좀 질어야 되는 콘크리트는 좁은 데 있죠. 벽, 기둥 이런 데 집어넣으려면은 너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진 거를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라든지 바닥 슬래브, 뭐 도로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된 거를 시켜서 이렇게 좀 뻑뻑해도 그런 걸로 하는 게 강도가 좋아요. 그럼 슬럼프 값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버켓처럼 생겼어요. 근데 밑에 위에 다 뚫렸죠. 그러니까 거꾸로 엎어놓는데 위에가 10cm 직경, 밑에는 20cm 직경, 손잡이가 달린 높이가 중요해요. 30cm짜리 그 그림에서 보는 그런 콘인데 철판으로 쇠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철판대기에다 놓고 그 콘을 엎어놓고 거기다가 3분의 1 높이씩 콘크리트를 채우고 25번씩 다져서 다 채워요. 그리고 나서 그 콘을 뺍니다, 수직으로. 그러면 너무 되면 어떻겠어요? 그 콘 모양으로 그냥 서 있겠죠. 일이 안 돼, 찹쌀떡처럼. 근데 이제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흘러내려갔어요, 지금. 그랬을 때 최초 요 콘 높이 30cm에서부터 내려간 요 값을 슬럼프 값이라고 해요. 8cm 내려갔어요, 이렇게. 좀 되죠? 8cm 내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슬럼프 8입니다. 콘을 뚝 뺐더니 15cm 쭉 내려갔어요. 좀 묽어요. 그거는 슬럼프 15cm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 밖에, 그럼 물을 많이 넣으면 질어져서 일하긴 좋은데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을 좀 적게 넣으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유동성이 좋게 하겠느냐. 그러한 거 이제 특수 콘크리트에서 있는데, 그 얘기는 너무 이제 좀 또 방대해지니까, 이제 그건 기회가 있을 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요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철근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철근 간격. 이 철근 간격이 왜 중요하냐? 이 철근 간격을 무시해가지고, 예전에 말한 거, 한 2달 됐나, 3달 전에, 그 테헤란로에 있는 그 건물이 기둥이 막 무너지면서 붕괴가 일어났었어요. 이제 그 사진도 지금 나오지만 한번 보세요. 근데 제 영상, 제가 자료가 또 다시 없어서 제 채널에 있는 그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캡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뉴스에 나온 그 화면 내용인데,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철근의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둥, 원형 기둥인데, 철근이 뭐, 굵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철근이 간격도 없이 그냥 빽빽하게 다 지금 꽉 들어차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은, 콘크리트가 철근 배근 안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철근을 지나서 바깥에도 나와서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자갈이 25mm짜리가 들어있고 그런데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철근이 그냥 철근 간격이 없어요. 말하자면 법에서 정한 철근 간격이 없기 때문에 자갈은 다 안에 걸리고 그 세멘트 국물하고 모래 뭐 이런 거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철근을 붙잡고 있는 피복 콘크리트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피복도 잘 안 되고 강도도 없고 철근을 붙잡아 주지 못하고 건물의 하중은 크고 그러니까 거기에 2층이니까 뭐 위로 한 10여 층이 더 있어요. 하중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피복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철근은 좌구를 하려고 그러고 철근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철근은 제 위치에 넣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위치에 넣어야 힘을 쓰고 이 제 위치에 넣냐 안 넣냐는 힘을 2배, 3배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 위치에 안 넣으면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에 세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없어집니다. 그 그림은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콘크리트는 철근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림에서 지금 보듯이 철근 간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간격은 그 건축 규정에 나와 있어요. 시공 규정에. 최소한 철근 직경보다 1.5배는 띄워야 된다. 그러니까 철근이 예를 들어서 20mm 철근을 썼어요. 그러면 1.5배는 뭐면 3cm.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입니다. 철근 표면과 표면 순간격. 그러니까 철근 직경 2cm 썼으면 얼마예요? 3cm 간격이 있어야 되죠. 또는 무조건 2.5cm 이상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 중간에 붕 떠 있는 거 파란색 그게 자갈을 표시한 건데 자갈 직경보다는 1.25배는 띄워야 된다. 그게 철근 간격입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바람에 건물이 기둥이 붕괴가 돼버려요. 그렇죠? 무식하게 철근 그거 다 무시하고 철근은 그냥 빽빽이 그냥 철근으로 아주 망을 쳐놨어요. 간격도 없이. 그 원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철근을 소비 톤당 아마 일한 그 기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받아간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으면은 철근을 무조건 많이 넣으면은 그 자기 일한 기성이 올라가죠. 그 돈 많이 받아가. 근데 그 정말 기본을 무시한 그런 철근 배근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간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게 피복 두께라는 게 뭐예요? 콘크리트 표면에서 어느 철근이든 상관없어. 꼭 주근이 아니더라도 그 띠철근 또는 고에서는 늑근이라고 그러죠. 갈비 늑자를 써서 그 스트럽이라고 그러는데 그 철근 표면까지 그게 철근의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피복 두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자, 방화를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두께가 또는 알칼리로서 철근이 부식되지 않게 들어있는데 피복 두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알칼리성을 잃고 중성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철근이 부식이 된다. 부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면 콘크리트 또 피복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철근의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가 필요하다. 피복 두께 규정도 세세하게 또 많아.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도 1시간 걸립니다. 뭐 콘크리트가 흙에 접했을 때는 1cm를 더 해준다. 피복 두께. 뭐 굴뚝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규정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3cm를 피복 두께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피복 두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보호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그림.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보를 3개를 그려놨는데 그 보가 단순보예요. 그렇죠? 3개 다 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맨 위에 거는 지금 중립축에서 철근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피복 두께는 두꺼워졌는데 철근이 중립축하고 많이 가까워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아예 그냥 중립축에다 철근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휘어봤더니 맨 밑에 그림 이게 휘면서 중립축은 다시 저 위로 올라가고 중립축하고 철근하고 거리가 5cm 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보가 갖는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은 힘은 5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5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125라는 숫자가 나요. 그죠? 맨 위에 건 얼마예요? 거의 2000 가까이 나와요. 1700 몇 나오죠. 제가 지금 그림이 안 보여서
지금 머릿속에 들은 걸로 얘기하는데, 두 번째 그림은 약, 그쵸, 10cm니까,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1000.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불과 이 같은 단면의 보에서 철근 위치가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조금. 그런데 세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복 두께는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그 스페이서라는 게 있습니다. 간격제라고 그러나 스페이서. 예. 그래서 이 기둥 같은 거 수직 부재는 이쪽에 뭐 피복 두께 3cm를 확보하려면 요 3cm가 되는 요 도너츠 모양의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철근에 다 끼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그런 도너츠형 스페이서라든지 또 블럭식으로 된 게 있어요. 바닥 철근 같은 거는 밑에 이런 세멘트 덩어리로 만든 그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육면체인데 세우면 4cm, 눕히면 3cm 이렇게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스페이서를 잘 이렇게 철근에다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피복 두께 유지, 정확한 철근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서를 사용 안 하면은 잘못된 정리를 하자 치면은 그래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철근 콘크리트의 원리는 그 메뉴의 그림 A번이 그래요. 그게 보거든요. 단순보라 그랬죠. 양끝에 받치고. 근데 보는 뭐를 받쳐요? 보통 슬라브, 저 콘크리트 바닥을 받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교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실. 일반 뭐 중고등학교 교실이다. 그러면은 거기 W라고 표시한 거는 책상, 걸상을 쭉 놓고 학생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는 이제 집중 하중이 아니라 분산된 하중이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P1, P2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가 집중 하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에 피아노 한 대, 뭐 오르간 한 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휨이 작용을 하겠죠. 휨. 그래서 볼을 파란색으로 그려놨는데 그런 휨이 작용을 하니까 이게 지금 내부에서 어떤 응력이 생기는데 상부는 압축력을 받고 하부는 빨갛게 제가 좀 칠해놨는데 거기는 인장측이다. 늘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뭐 돌멩이 같은 거니까 더 과도한 힘을 주면은 인장측에서 견디지 못해서 그냥 크랙이 가는 순간 뚝 부러지죠. 거기에 이쪽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뭡니까? 중립축 가운데서부터 위로 멀어질수록 위쪽에는 압축이 작용하고 밑으로 중립축에서 밑으로 갈수록 인장력이 굉장히 세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은 인장에 감당하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요? 그 아래쪽 밑으로 갈수록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밑바닥에다 그냥 쫙 깔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피복 두께가 안 나오죠. 거푸집 딱 띄면 철근이 이렇게 비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서를 받쳐놓고 3cm면 3cm짜리 쭉 받쳐놓고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치면 피복 두께 3cm 확보가 되겠죠. 예. 또 피복 두께 두껍게 한다고 이렇게 1cm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밑에 맨 아래 그림은 그런 힘을 받아서 이제 밑에 크랙이 가면서 짜게진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이제 D번 그림을 본 맨 위에 그래서 빨강색이 철근인데 이렇게 끝에 우산 꼭지처럼 꼬부려 놓은 거는 E형 철근이 아니라 원형 철근일 때 옛날에 그래서 그 철근이 슬립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꼬부랭이를 그렇게 해놨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E형 철근이기 때문에 리브 마디가 있죠. 우둘두둘한 철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부려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인장 측에 인장에 강력한 철근을 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꽉 눌러보니까 그 가운데 그림 이 받쳐놓은 삼각형 그 받쳐놓은 쪽으로 해서 또 금이 가죠. 그거를 사인장 파괴라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이렇게 받쳐놓잖아요. 이런 이게 다리 모양인데 이런 걸 받쳐놓으면 여기 가운데 누르면 이게 휨도 작용하지만 요 끝에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받침점은 일로 힘을 쓰고 얘는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요 받침점하고 무한히 가까운 데는 이렇게 잘라지려는 전단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렇죠? 재료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누르면은 파괴가 되는데 이게 전단 파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까만 게 그 쇳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쇳덩어리를 딱 받쳐놓고 빨간색은 뭐 목재가 됐던 철재가 됐던 이 전단력에 의해서는 어떤 재료도 힘을 못 씁니다. 특히 철재 전부 전단력으로 잘라요. 가위 같은 게 그렇잖아요. 종이도 인장력에 굉장히 강한 재질이거든요. 얘가 목재 가공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도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이거를 인장으로 파괴를 하려고 해봐요. 이 종이를. 이게 인장력인데 이게 잘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와, 이거 진짜 안 끊어지죠. 이렇게 안 끊어지지만은 이 전단 파괴되는 건 이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힘을 줘서 이렇게 딱 간격 없이 이렇게 싹둑 이 전단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마다 이게 진짜 인장력이 굉장히 예, 그래서 이 인장력이 굉장히 이 재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단부 끝부분에 지금 맨 끝에 그린 끝부분에 헷갈리네.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선 방향으로 4인장 파괴. 그게 이 전단력에 의해서 이렇게 크랙이 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이 가로로 가는 게 보혜선 주근이잖아요. 그거를 감아줍니다. 그걸 늑근이라 그러는데 그 늑근을 감아줌으로써 철근 위치를 확보하면서 그 전단 파괴에 의한 저항, 이 4인장 파괴에 대한 그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부분에 원래 더 늑근, 스트럭, 그걸 더 촘촘히 감아주고 가운데 와서는 전단력이 없잖아요. 정 가운데는 전단력이 제로입니다. 그 끝부분에 그런 전단 파괴,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늑근을 감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늑근은 가운데는 전단력이 작용을 안 해요. 그죠? 보에서 이 끝부분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사실상 늑근을 뭐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운데는 뜨문뜨문 넣어주고 이 끝으로 갈수록 2배 촘촘하게 넣어준다. 이게 늑근의 배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철근에 대해서 콘크리트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원리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